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안전기술원의 신범 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라는 내용으로 첫 번째 파트죠. 상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 첫 번째로 적용되는 사업장이 과연 누구냐? 이게 지금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하고 나서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삼표산업이 중대산업재해가 났었죠. 이와 관련돼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1호에 적용되냐 이런 이슈들이 참 많았어요. 연초에. 과연 어떻게 됐냐. 물론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초기에는 삼표산업이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했다. 그래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의 기사도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지금 보시는 거는 기사 이미지인데요. 왼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단독이라는 이제 제목이 붙었는데요. 중대재해법 1호 3표 산업 대표가 증거인멸을 지휘했다. 이거 말 그대로 대표, 사업주가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고자, 면피하고자 증거인멸을 지휘하고 직접 지시를 했다는 의미죠. 이런 내용들이 기사로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5월 2일 기사입니다. 그리고 딱 열흘 뒤에 또 이제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은 조선일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1호 3표 산업 산업안전법 위반 103건 우르르. 산업안전법이라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을 말하는 거예요. 기자분들이 좀 축약하거나 단어를 일부 빼서 기사를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어쨌든 내용은 이거예요. 중대재해처벌법 1호로 적용될 수 있다고 말이 나온 3표 산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 대표가 증거인멸도 했고 지휘했고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도 103건이나 나왔는데 그럼 3표 산업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드실 수가 있어요. 사실 그건 아니겠죠. 3표 산업도 나름대로 준비는 했지만 아무래도 처음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실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3표 산업이 물론 부족한 점이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있는 그대로 차라리 보여줬다면은 조금 더 이런 문제는 좀 안 나왔겠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지금이라도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는 다 해야 된다. 어떤 사업장들이 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결국엔 기업을 말하는 거죠. 그런 이제 기업들 혹은 이제 공공기관들 이런 데들은 다 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이번 영상을 만드는 목적인 소규모 사업장은 어떻게 되냐? 사실 이 소규모라는 것도 중소기업의 의미에서 봤을 때는 좀 넓을 수도 있어요. 300인 미만 사업장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50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죠. 때문에 그러한 이제 정말 이제 소규모의 사업장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유롭진 않다. 1년 조금 넘는 시간이 남았는데 그럼 이분들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또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할 때 7가지 핵심 요소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경영자의 리더십입니다. 두 번째로는 근로자의 참여, 세 번째로는 이제 비상조치 계획 수립, 또 그 밑으로는 이제 위험 요인 파악, 위험 요인의 제거, 대체, 통제, 그리고 도급 용역 위탁 시의 안전보건 확보 사항, 마지막으로 평가 및 개선. 이렇게 7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림들이 보시면은 하나하나가 톱니바퀴죠.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도 좀 큰데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만 빼놓고 한다 그래서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각각의 주요 요소들이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같이 맞물려 가야지만
제대로 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중대산업재해, 뭐 시민재해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리고 만에 하나 발생했다 할지라도 우리 기업 또는 조직, 사업주분들이 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참작이 된다라는 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설정할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하고 갈 때 목적지를 설정하듯이 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서도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해야 된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한다는 것은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영 철학과 의사결정에 관련된 일반적인 지침이 같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단, 이 밑에 있는 5가지 사항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사업장의 위해위험 요인 등 사업장의 특성과 조직의 규모를 고려해서 수립해야 된다. 다음으로는 측정이 가능하거나 성과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수립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 말은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검토를 해서 다시 피드백해갖고 목표나 경영 방침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고려하셔야 된다. 그리고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 간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은 전사적 차원에서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제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이제 다음으로는 종사자와 협의를 통해서 종사자가 인식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결국에는 안전보건 목표나 경영 방침을 설정할 때도 근로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생겼을 때 수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표나 경영 방침도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아니 외부 요인에 따라서, 내부 요인에 따라서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에 맞게끔 수정 변경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제 요게 안전보건 경영 방침의 예시가 되겠죠. 보시면은 땡땡사는 뭐 기업 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쭉 시작이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경영 방침을 만드셔야 된다. 이걸 딱 또 이제 보여드리면은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그대로 이제 복사해 갖고 그대로 우리 기업에다 갖다 넣으시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저 혼자만의 얘기도 아니고요. 실제 고용노동부에서 이 내용을 전파하시고 사업장에 지도하시는 우리 근로감독관 분들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때문에 우리 기업에 맞게끔, 우리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끔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잘 세워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잘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네, 두 번째로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의 설치 사항입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써놨죠? 가로하고 해당 시라고 써놨어요. 이걸 왜 썼냐면은 사실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거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인 사업장, 뭐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19조, 제22조에 따른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이제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 전담 조직을 설치하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전담 조직이 뭐냐면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아니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각 사항들을 전담해서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상 유해위험 방지에 정책을 수립한다던가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던가 그러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라는 건데요. 사실상 소규모 사업장들은 여기를 해당하지 않죠. 300인 미만이 이제 대부분 중소기업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30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도 50인 미만 사업장,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소기업, 소규모 사업장들은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전담 조직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 기업은 그러면 조금 그래도 면피하거나 뭐 책임 소지가 가볍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500인 이상인 이러한 사업장들을, 이러한 기업들은 반드시 전담 조직을 설치하라는 의미고 그 밑에 있는 나머지 사업장들은
500인 이상 상시 근로자 수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상황이나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인력이나 예산이 제한돼 있죠. 특히나 소규모 사업장들은 더 그럴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기업에서 이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어떻게 정리할 건지, 그리고 지금 기존에 우리 인력 한 명이 복수 이상의 업무를 다 담당하신단 말이에요. 중소기업을 보면은. 그럼 그분들의 업무를 어떻게 조정하고 변경해갖고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이 안전보건에 관련된 업무를 이제 분담하고 이제 시행해 나갈 거냐. 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에서 그것까지는 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 적용될 만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사망재해가 났다던가 중대산업재해 중에서 관련된 뭐 상해나 질병이 발생됐다던가 이제 그랬을 때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업무를 꾸준히 시행해 나가고 수행할 수 있는 그 나름의 담당자분들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전담 조직까지 만드시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건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럼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한다라는 의미가 또 다르게 말하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안전보건 조직, 담당자의 제한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구성하고 재편하라는 거. 가급적이면은 관련된 담당자나 조직을 경영자의 직속 기구로 배치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규모 사업장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업주가 그 실제 실무 담당자랑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직접적으로 면담을 해갖고 빨리빨리 우리 현장에 이 안전보건에 관련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정부의 기술지도 사업. 이게 뭐냐면은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사업이라고 지금 22년도부터 지금 안전보건공단과 노동부가 우리 민간기관들, 안전관리 전문기관들과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들한테 이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안내도 드리고요. 이제 기술 지도를 드리는 게 요게 되겠는데요. 이 23년부터는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아직까지는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사업장들을 이제 주요 타겟으로 해갖고 이 정부의 기술 지도 사업이 있을 예정이에요. 이건 이미 많이 공론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사업주분들은 이 부분을 잘 이제 활용하셔도 좋다. 그리고 또 이제 안전관리 전문기관이나 관련된 전문기관들을 이제 많이 활용하는 거,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셔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위해서 예산을 배정해라. 결국에는 안전활동을 한다는 거, 뭔가 개선한다는 거는 반드시 인력이나 시간이나 비용 같은 게 투입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위해위험 요인을 제거한다는 거, 또 이거를 대체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있으신 건 아닌 건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매출액 혹은 순이익 중에서 몇 프로만큼은 우리가 예산을 임시적으로라도 배정을 해놓고 사업을 운영해 나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해위험 요인을 확인,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점검해갖고 또 필요한 조치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우리 사업장 또는 사업에 보면은 위해위험 요인들이 다 있어요. 현장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순수 사무실이라고 해도 다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위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위해위험 요인에 대해서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있어요. 단 이 경우에는 점검한 걸로 가름이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 주황색으로 네 번째 줄 정도에 써 있죠.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평가를 직접 실시 또는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을 것. 이게 대체 방안이에요. 다시 말하자면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반기 1회 이상 위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한다면은 이것을 한 것으로 가름을 해준다는 의미죠. 위험성 평가란 뭐냐? 산업안전보건법 36조
이 관련 법이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다칠 수 있는 또는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과 또 그게 발생했을 때 얼마나 크게 다치거나 아플 거냐는 중대성을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추정해갖고 결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사업장에서 나름대로 감소 대책을 수립해서 실제 개선을 한다는 거죠. 예. 사실상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이 언급되기 이전에 붙어 있었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세미한 관리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위험성 평가다. 위험성 평가의 실시 주체는 누구인가? 법에서는 사업주가 결국엔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주체가 돼갖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근데 소규모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한 50인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없고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그나마 있을 수 있는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대부분 없으세요. 그나마 이제 제조업 등 해갖고 6가지 업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선임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 이분하고 관리감독자 두 분이서 사업주랑 함께 위험성 평가를 한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없다는 거죠. 참고로 그러한 이제 교육 과정이 필요하시다면은 위험성 평가 지원 시스템이라고 클라스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접속하셔가지고 이제 교육 일정이나 교육 기관들을 컨택해갖고 위험성 평가 담당자 양성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한 이틀 정도 교육 과정이 되는데 그 교육 과정을 들으시면은 관리 감독자 정기 교육 받은 걸로 그 당해년도는 면제가 됩니다. 인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감독자가 만약에 우리 사업장에 있으시고 그분이 위험성 평가 업무를 담당하신다면은 그분을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을 받고 오게끔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이제 위험성 평가의 큰 흐름을 보면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전 준비 단계예요. 그 사전 준비 단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시 규정을 작성한다든가 우리 사업장 사업의 위험성 평가 대상을 선정한다든가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그러한 이제 단계가 1단계가 되겠고요.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장에 위치한, 현장에 상존하는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순회 점검을 한다든가 체크리스트 기법을 한다든가 해갖고 우리 사업장에 있는 위험 요소들을 최대한 많이 발굴해내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위험성을 추정한다는 건데요. 앞서 확인된 위험 요인들이 얼마나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 거죠. 이러한 상황으로 시나리오를 짰을 때 얼마나 많이 다칠 거냐, 얼마나 자주 다칠 거냐, 뭐 질병이 일어날 거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크기를 산출해 본다는 거예요. 또 이 다음으로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을 결정한다는 건데요. 앞서 확인된 위의 위험 요인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 이게 현재 개선할 정도인지 아닌지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 결정을 통해서. 그래서 허용 가능 여부를 따져봤을 때 그 허용 가능 위험 여부에서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제 5단계로 넘어가서 실질적인 어떤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이 위험성 평가의 큰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선순환을 하면서 현장에 있는 위험 요인들을 최대한 많이 개선해 나가는 거,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게 위험성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를 할 때 위험 요인별 제거 대책, 통제 방안을 우리가 수립할 때 요거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개선 대책을 우리가 수립할 때 대부분이 보면은 교육을 한다든가 개인보호구를 먼저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위험 요인을 개선하는데도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효과가 큰 거는 그 위험 요인에 대한 실질적인 제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거하지 못한다면은 그 위험 요소를 다른 덜 위험한 걸로 변경해 주라는 거죠. 대체하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공학적인 통제를 해라. 뭐 안전 덮개를 한다던가 뭐 인터록 장치를 단다던가 연동 장치를 단다던가 그러한 공학적 대책을 해라. 네 번째로는 이제 그것도 안 된다면은 거기서도 위험 요소가 개선이 좀 힘들다면은 행정적 통제, 뭐 교육이라던가 작업 절차서라던가 안전보건 표지라던가 그러한 것들을 활용해라. 다음으로는 이제 PPE,
이게 개인보호구가 되겠는데요. 개인보호구는 여기 그림에 있듯이 가장 나중에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보호구는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 개인보호구라는 거는 근로자의 이제 신체와 생명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고 보시면 돼요. 때문에 이러한 순서를 기억하시고 이 5가지 단계로 이제 개선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오늘 내용은 그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좀 딱딱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안전보건관리 체계에서 있어갖고 중요한 내용을 다뤘죠.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세우고 목적, 목표를 설정하라는 거. 그리고 위험 요인을 어떻게 우리가 통제할 거냐. 그리고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업장과 없는 사업장. 없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설정할 거고 이제 유기적으로 이제 관리 업무를 해 나갈 것이냐. 이런 얘기를 좀 해봤어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이제 남아있는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있어가지고 또 하셔야 되는 부분들, 뭐 비상조치계획이라던가 평가 개선이라던가 이제 또 다른 내용들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